사람을 볼 때 나는 먼저 눈을 본다. 입은 거짓말을 하지만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특히 칭찬을 받을 때 그 눈빛은 진짜를 드러낸다. 한 번은 그랬다. 공장에서 한 직원이 큰 계약을 따냈다. 나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이번 일은 정말 잘했다. 모두 고생 많았어. 그때 그 직원의 눈이 번쩍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옆에 있던 동료를 향한 시선은 차가웠다. 그 옆 사람이 함께 수고했다는 말을 하자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식어 있었다. 왜 쟤도 칭찬받지? 그 마음속 질문이 그대로 보였다. 그때 나는 확실히 알았다. 자존감이란 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때로는 비뚤어짐의 문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남의 행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왜곡된 자존감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본 세상은 달랐다. 진짜 무서운 건 자신만 믿는 사람이다. 다른 누구의 잘됨도 인정하지 않고 함께 잘 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그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낸다. 나는 평생 현장에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썼다. 그 속에서 배운 게 있다면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잘난 걸 자랑하지 않는다. 옆 사람의 빛을 꺼트리지 않고도 자신이 빛날 수 있다는 걸 안다.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같이 잘 되는 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오래가고 혼자 잘 되려는 사람은 금방 꺼진다. 그게 기업에서도 인생에서도 똑같았다. 나는 늘 물었다. 너는 누가 잘 될 때 마음이 편하냐?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자존감은 아직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자존감은 남의 성공을 빼앗지 않는다. 내 몫의 빛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뚤어진 자존감은 세상의 모든 조명을 자기 혼자 차지해야만 마음이 놓인다. 그러다 결국 어둠 속에 갇힌다. 나는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봤다. 입으로는 고맙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왜 쟤도 잘 돼야 하지 하는 눈빛. 그 눈빛이 바로 그 사람의 한계였다. 자존감이란 건 내가 얼마나 나를 아느냐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기꺼이 인정하느냐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남의 성공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계단이기 때문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늘 외친다. 내가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런데 위에서 보면 꼭대기는 좁다. 둘이 서기엔 자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말한다. 진짜 리더는 자기 자리를 넓히는 사람이다. 사람을 키우는 건 기술보다 마음의 문제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네가 옆 사람의 잘됨을 축하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너는 진짜 큰 사람이다. 그게 자존감의 시작이다.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해도 흔들리지 않는 힘.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늘 같은 방법을 썼다. 화려한 말보다 작은 반응 하나가 그 사람의 그릇을 보여준다.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 실험을 했다. 그 사람과 그 옆 사람을 같이 칭찬해 보는 것이다. 회의가 끝난 어느 날이었다. 두 명의 과장이 한 프로젝트를 맡아 마무리했다. 나는 두 사람을 불러 세웠다. 이번 일 둘 다 수고 많았네. 덕분에 결과가 좋았어. 그러자 한 명은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이 친구가 밤새 도와줬어요. 그 눈에는 여유가 있었고 표정엔 진심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달랐다. 아닙니다. 제가 주로 했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조금 늦었어요. 그 말은 겸손처럼 들렸지만 실은 자기만 드러내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칭찬은 거울이다. 칭찬을 받는 태도 속에 그 사람의 인간이 비친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성취와 남의 성취를 함께 묶을 줄 안다. 우리 모두 잘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품격이다. 반대로 왜곡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남의 성공을 자기 몫의 행복을 빼앗는 일로 느낀다. 왜 쟤도 잘 돼야 하지? 내 공이 줄어드는 거 아냐? 그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힌다. 이런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자기 성취가 아무리 커도 옆 사람이 조금만 나아지면 그 순간부터 불안해한다. 나는 지금 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 불안이 그를 계속 달리게 하지만 그 길은 결국 공허하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성공이 팀 전체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존감이 비뚤어진 사람은 그 성공이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빛을 보면 그 빛을 꺼뜨리거나 가리려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말한다. 그 빛은 너를 비추는 빛이기도 하다. 나는 내 평생 사람과 함께 일하며 배운 게 있다. 함께 잘 되는 법을 모르면 오래 못 간다. 처음에는 혼자 달리는 게 더 빠를지 모른다. 하지만 오래 달리면 결국 사람의 품이 필요해진다. 그때 남들이 떠나 있으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패배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한 부장이 해외 거래를 따내고 돌아왔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일부러 옆 부서 사람들에게도 물었다. 이번 일 어떻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어떤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 부장님이 운이 좋았죠. 우리한텐 그런 기회가 안 오거든요. 그 말에는 작은 독이 들어 있었다. 나는 실패했지만 당신의 성공도 순수하지 않다. 이게 바로 사람 사이를 무너뜨리는 독이다. 나는 그런 태도를 그냥 두지 않았다. 운이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 거야.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건 내 탓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덧붙였다. 다음엔 네가 잡아야 한다. 그게 진짜 경쟁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다. 건강한 자존감은 비교가 아니라 성장을 본다. 남의 성취를 보면 질투가 아니라 배움을 찾는다. 쟤는 저걸 어떻게 해냈지? 그 질문이 바로 발전의 시작이다. 질투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의 바닥을 판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칭찬은 사람을 키우는 비료다. 하지만 비료를 잘못 주면 뿌리가 썩는다. 칭찬이 고마움이 아닌 경쟁의 신호로 들리면 이미 병이 깊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첫째, 함께의 언어를 쓰는 것이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우리 팀이 했다라고 말하라. 그 한마디가 조직의 온도를 바꾼다. 둘째, 남의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빛이 강할수록 내 그림자가 드러난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건 네가 아직도 비단에 서 있다는 뜻이다. 내가 살아보니 진짜 성공은 남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남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다. 서로의 칭찬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그게 진짜 부자의 세상이고 진짜 어른의 마음이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한 가지 진실이 눈에 보인다. 대부분의 갈등은 이겨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돈을 벌든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결국 싸움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일어난다. 나는 젊었을 때 그걸 몸으로 배웠다. 한푼이 아쉬운 시절,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했다. 그땐 그게 의지라고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그건 불안의 다른 이름이었다.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마음이 결국 나를 가장 많이 다치게 만들었다. 나는 반드시 이겨야 해. 이 말은 겉보기엔 강한 결심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주문이다. 이런 사람은 남의 성취를 견디지 못한다. 누가 조금이라도 앞서면 마음이 들끓는다. 왜 쟤가 나보다 잘 돼야 하지? 그래서 끝내는 함께 잘 되는 법을 모른다. 공장에서도 그런 사람을 자주 봤다. 처음엔 성실하고 열정적인데 누가 칭찬받기 시작하면 눈빛이 달라진다. 회장님, 그 사람보다 제가 더 오래 일했어요. 제가 더 많이 했습니다. 그 말엔 늘 나를 봐달라는 절박함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혼자만 이기려는 사람은 결국 모두에게서 진다. 이기려는 마음은 처음엔 추진력이 된다. 그러나 그 끝은 불안이다. 늘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조바심 낸다. 결국 자신의 속도를 잃는다. 나는 수없이 봤다. 경쟁에 눈이 멀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가 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건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다. 너무 오래 싸웠기 때문이다. 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과 싸운다. 이 싸움의 끝은 승리가 아니라 고립이다. 나는 회사가 커질수록 한 가지를 더 배웠다. 조직이 병드는 건 능력보다 마음 때문이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맞다.
이 말이 많아질수록 팀은 분열한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네가 옳더라도 한 걸음 물러서라. 그 한 걸음이 회사를 살린다.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건 본능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리를 독점하려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때부터 마음은 굳는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만의 진실 속에서 갇혀 산다. 결국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잃는다. 나는 가끔 젊은이들에게 묻는다. 너희는 왜 그렇게 조급하냐? 그들은 대답한다. 선생님, 지금 안 하면 늦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늘 웃음이 나온다. 늦는 게 두려운 사람은 결국 아무데도 못 간다. 이기려는 사람은 빨리 달리지만 이해하려는 사람은 멀리 간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승자가 있다. 하나는 남을 눌러서 이긴 사람, 다른 하나는 남을 이끌어 이긴 사람이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남을 이기는 승리는 잠깐이지만 함께 이기는 승리는 오래 남는다. 나는 이겨야 해. 이 한마디가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삶을 지는 중이다. 승부는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의 싸움이다. 그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게 진짜 승리다. 나는 지금도 매일 그 싸움을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그 대답이 예라면 나는 이미 이긴 것이다. 나는 사람을 키울 때 늘 칭찬에 신중했다. 칭찬은 사람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다. 잘못된 칭찬은 독이다. 그 독은 천천히 퍼져서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어릴 적부터 그런 아이들이 있었다. 작은 일에도 과하게 칭찬받은 아이들. 조금만 잘해도 부모는 난리를 치며 말한다. 우리 애가 천재야. 세상에 이런 애가 없어. 그때 아이는 이렇게 배운다. 이 정도면 나는 특별한 존재야. 그리고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내가 자라던 시절엔 그런 과잉이 없었다. 못하면 혼나고 잘하면 그래, 그 정도면 됐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 덕분에 우리는 만족이 아니라 과정을 배웠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칭찬이 넘친다. 칭찬이 감사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서로를 인정하기보다 비위를 맞추기 위해 칭찬한다. 그 칭찬 속엔 진심이 없다. 나는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자주 봤다. 조금만 성과를 내도 대단합니다, 회장님. 최고입니다. 말은 화려했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그런 칭찬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자기 안심을 위해 나를 지켜 세운 것이었다. 진짜 칭찬은 말이 아니라 의미를 남긴다. 듣는 사람의 가슴에 불이 켜지는 말, 그게 진짜 칭찬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젊은 사원이 서류 정리를 잘 해왔다. 부장이 그에게 말했다. 이 정도면 완벽해. 너 정말 천재야. 그 말을 들은 그 사원은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는 조금씩 변했다. 작은 일에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며 나섰고 조금만 비판이 들어오면 얼굴이 굳었다. 그는 칭찬에 중독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칭찬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저 잘했다고 말하면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졌어. 이런 말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그 안엔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 칭찬이 기준을 잃는 순간 사람은 현실 감각을 잃는다. 나는 항상 직원들에게 말했다. 칭찬은 숫자가 아니라 온도다. 뜨겁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해라. 너무 뜨거운 칭찬은 사람을 들뜨게 만들고 결국 냉정함을 잃게 만든다. 그는 이제 성장이 아니라 박수를 쫓는다. 박수에 의존하는 사람은 박수가 멈추는 순간 무너진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많은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그 어떤 박수보다 기억에 남는 건 아버지의 단 한마디였다. 그래, 이번엔 제대로 했구나. 그 말엔 자부심보다 책임이 담겨 있었다. 칭찬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그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 번은 신입사원 교육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일부러 서류 한 장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말했다. 이게 실패다. 그런데 이게 끝일까? 그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때 내가 말했다. 실패를 칭찬할 수 있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 모두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이 진짜 칭찬의 의미를 깨닫는 걸 봤다. 칭찬은 결과보다 과정을 봐야 한다.
누군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그걸 칭찬해야 한다.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방법이 보이겠지. 이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일으킨다. 잘못된 칭찬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결국 그 사람의 한계를 만든다. 그러나 올바른 칭찬은 방향을 제시하고 그 사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킨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칭찬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상대의 다음 걸음을 떠올리며 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칭찬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키울 수 없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인생을 망가뜨린다. 나는 젊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다. 쟤는 왜 나보다 빨리 승진했죠? 저 사람은 나보다 월급이 많아요. 그 친구는 나보다 좋은 차를 몰아요. 이런 말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열등감, 그리고 남은 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왜곡된 경쟁심.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늘 말했다. 너는 네 인생의 경주로를 뛰고 있는 거야. 남의 트랙을 바라보면 네 발이 꼬인다. 세상은 마라톤이지 100m 달리기가 아니다.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끝까지 앞서는 건 아니다. 한국 사회에는 오래된 병이 있다. 석차의 문화. 학교에서부터 우리는 줄 세우는 법을 배웠다. 1등부터 꼴등까지. 시험을 치면 반드시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정해야 했다. 그 제도가 아이들의 머리를 자극했지만 마음을 병들게 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비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학습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됨은 기쁨이 아니라 불안이 된다. 제가 잘되면 나는 떨어진다. 이런 잘못된 등식이 마음속에 새겨진다. 나는 회사를 세우고 나서 그 문화를 깨뜨리고 싶었다. 그래서 인사평가를 할 때 순위를 매기지 않았다. 누가 더 잘했냐보다 누가 더 나아졌냐를 묻는 방식이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팀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이 서로를 돕기 시작했다. 남의 성공을 빼앗는 대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1등이 되려 하지 말고 오래가는 사람이 되라. 세상은 빠른 사람보다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늘 타인의 발자국 소리에 시달린다. 그 소음 속에 자기 걸음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결국 자기 길을 잃고 만다. 나는 수많은 실패를 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남과 비교하지 않았다. 비교는 목표를 흐리게 한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했다. 남의 성취는 내 실패의 이유가 아니라 내 가능성의 증거였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등수를 매긴다. 누가 더 성공했나? 누가 더 돈을 벌었나? 하지만 진짜 성공은 자기 기준을 세운 사람에게만 온다. 남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은 결국 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나는 이런 말을 좋아한다. 비교는 열등감을 낳고 열등감은 교만을 낳는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사람은 더 큰 허세로 자신을 포장한다. 겉으론 당당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 이게 바로 왜곡된 자존감의 또 다른 얼굴이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저보다 늦게 들어온 친구가 승진했습니다. 저는 어디서 잘못한 걸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친구의 시계는 그 친구의 시계고 너의 시계는 너의 시계다. 지금 네 시간은 쉬어야 할 때일 수도 있다. 그 말에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자기만의 속도로 누구보다 단단하게 성장해 있었다.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언제나 초조하다. 자기 인생의 속도를 믿는 사람만이 평화롭다. 나는 늦게 피는 꽃을 많이 봤다. 봄이 지나도 피지 않던 꽃이 가을의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아름답게 피어나는 걸 사람도 똑같다.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를 뿐 가장 늦게 핀 꽃이 가장 오래 남는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한다. 비교는 멈추고 관찰을 시작해라.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아라. 누군가 잘 될 때 진심으로 박수 칠 수 있다면 그 순간 너는 이미 그 사람과 같은 곳에 서 있는 거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다. 마음이 자라야 어른이 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며 깨달았다.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비교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누군가의 칭찬과 순위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다. 그 습관이 몸에 밴 채로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남의 눈 속에서 자신을 찾는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단순하다. 누가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하다. 남의 기쁨은 곧 내 손실이고 남의 실패가 은근히 안도감을 준다. 쟤도 힘드네. 다행이야. 그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와도 마음속엔 이미 퍼져 있다. 그건 교양이 아니라 불행이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을 오래 곁에 두지 않았다. 회사란 결국 마음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누군가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팀을 무너뜨린다. 그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흙탕물을 뿌린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어요. 그 프로젝트는 원래 쉬웠어요. 칭찬 대신 핑계를, 존경 대신 시샘을 말한다. 그 말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조직의 공기는 탁해지고 신뢰는 썩어버린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단호했다. 운도 실력이다. 그 운이 올 때까지 버틴 것도 그 사람의 힘이다. 세상은 노력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운을 기다리는 인내도 능력이다. 그러니 남의 결과를 쉽게 평가하지 마라. 네가 모르는 밤 그가 얼마나 버텼는지는 오직 그 사람만 안다. 비뚤어진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늘 자기 중심의 세상 속에 산다. 모든 일의 기준이 자기 감정이다. 기분 나쁘면 틀린 일, 기분 좋으면 옳은 일. 그런 사람은 끝내 혼자가 된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들의 대화는 결국 나로 돌아온다. 그들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을 증명하려는 싸움을 한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었다. 한 간부가 회의 중에 나를 향해 말했다. 회장님, 제 의견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 네가 오르면 팀은 행복하겠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 오름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다. 자기 의견이 맞다는 확신에 갇힌 사람은 결국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 나는 종종 이런 비유를 했다. 바퀴가 크다고 차가 빨리 가는 게 아니다. 엔진이 조용해야 멀리 간다. 자기 소리만 큰 사람은 결국 팀의 엔진을 망가뜨린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소리를 줄이고 타인의 소리를 듣는다. 그게 협력의 시작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착각은 이거다. 내가 중심이어야 세상이 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사람은 비뚤어짐에서 벗어난다. 나는 젊은 시절 7번의 실패를 했다. 그때마다 남 탓을 하면 마음은 편했다. 시장이 나빴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핑계가 길을 막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이 세상은 누구도 내 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그때부터 내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지금의 세상은 너무 시끄럽다.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서로를 밟고 올라서려 한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밟지 않고도 올라서는 법을 안다. 그게 마음의 근육이다. 남이 아닌 나를 이기는 힘이다. 나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지금 경쟁이 아니라 훈련을 하고 있는 거다. 남보다 늦을 수 있다. 하지만 남보다 깊어질 수는 있다. 깊은 사람은 세월이 쌓일수록 더 단단해진다. 그건 나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듬어진 결과다. 마음이 곧 그 사람의 길이다. 비뚤어진 마음으로 쌓은 성공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하지만 올바른 마음으로 쌓은 실패는 언젠가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나는 평생 그걸 믿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상처를 딛고 단단해지지만 어떤 이는 상처를 껴안은 채 세상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감정이 멈춘 사람이라 부른다. 이들은 작은 말에도 격하게 반응한다. 누가 자신을 살짝 비판하거나 농담을 던지면 금세 표정이 굳고 분위기가 얼어붙는다. 지금 나한테 한 말입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불안, 분노, 자격지심이 모두 섞여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전쟁이 있다. 남이 나를 무시하고 있진 않은가? 내 자리를 빼앗으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건 자존감의 부재가 낳은 공포다. 자신을 믿지 못하니 세상도 믿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봤다. 회의 중에 누가 의견을 제시하면 즉시 맞받아치며 말한다. 그건 틀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논쟁을 하는 게 아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이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지배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비판에 과민하다. 둘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셋째, 남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그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들은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다. 감정을 배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다. 어릴 적부터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남자는 울면 안 돼. 여자는 화내면 안 돼. 그렇게 자라면 감정은 억눌리고 결국 마음속에 갇힌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자극에 폭발한다. 그 폭발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든다. 감정이란 건 숨겨야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조절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항상 내 직원들에게 말했다.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숨기지 말고 이름을 붙여라. 나는 지금 분하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감정은 더 이상 폭풍이 아니라 기록이 된다. 기록이 된 감정은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에도 그런 훈련을 했다. 사업이 잘 안 풀릴 때마다 노트 한 권에 내 감정을 적었다. 오늘은 불안하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썼다.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그 단순한 기록 하나가 나를 무너지지 않게 했다. 감정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게 자존감의 뿌리다. 반대로 감정을 억누른 사람은 결국 왜곡된다. 그들은 자신이 슬픈지도 화가 난지도 모른다. 그래서 남의 슬픔에도 둔감하고 남의 기쁨에도 무심하다. 이런 사람 옆에서는 공기가 식는다. 말은 해도 온기가 없다. 그들의 세상엔 기쁨도 감사도 따뜻함도 없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잃는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사람의 실력은 숫자로 보이지만 사람의 품격은 감정으로 드러난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세상에는 세 가지 어둠이 있다. 무지의 어둠, 탐욕의 어둠, 그리고 감정이 멈춘 어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배움으로 절제로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 나는 가끔 회의가 끝난 뒤 혼자 앉아 직원들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다. 누구는 지쳐있고 누구는 화가 나 있고 누구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럴 때 나는 한마디씩 전했다. 괜찮아. 내 감정은 틀린 게 아니야. 다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감정을 인정받는 순간 사람은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다. 감정이 없으면 회사는 기계가 되고 가정은 전쟁터가 된다. 나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 결국 감정을 이해하게 만드는 일임을 알았다. 그걸 깨닫는 순간 비뚤어진 자존감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간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일했다.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부류는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웃지 않고 울지도 않는다. 누가 아파도 무심하고 누가 성공해도 표정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늘 이렇게 느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자라지 못했구나. 이 세상에는 이상한 교육이 있다. 아이들에게 감정을 가르치지 않고 감정을 금지한다. 남자는 울면 안 돼. 여자는 화내면 안 돼. 너무 기뻐하지 마라. 교만해진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약해 보인다. 이 말들은 겉으로는 훈육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감정의 자유를 묶는 족쇄다. 감정은 숨기는 게 아니다. 배우고 다듬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회는 감정을 미숙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면서 자란다. 슬픔을 숨기고 분노를 삼키고 기쁨마저 억제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조용히 죽어버린다. 그 결과는 뻔하다. 표정 없는 어른, 공감하지 못하는 부모, 사람의 말을 숫자로만 해석하는 상사. 나는 그런 세상을 많이 봤다. 공장에서 한 청년이 기계를 부수듯 일하던 적이 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나?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안 났습니다. 그 눈빛에는 울분이 가득했지만 그는 그걸 인정할 줄 몰랐다. 왜냐면 어릴 적부터 들어온 말이 있었다. 남자는 화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화를 느껴도 느끼지 않는 척했다. 결국 그 감정이 마음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청년을 며칠간 지켜봤다. 그리고 어느 날 일부러 작은 실수를 지적했다. 그는 그제야 폭발하듯 말했다. 회장님, 전 열심히 했는데 왜 늘 부족하답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내 진짜 얼굴을 봤구나. 그날 이후로 그 청년은 조금씩 달라졌다. 그는 화를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동시에 화를 다스리는 법도 배웠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병이 되고, 표현할수록 힘이 된다. 감정이란 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다. 그건 인간의 언어다. 감정을 억제하면 사고도 얕아지고 인간관계도 메말라진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며 한 가지를 확신했다. 감정을 배운 조직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을 읽을 줄 알기 때문이다. 예전 어느 날 한 여직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전 너무 힘듭니다. 회사에선 울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울어도 된다. 눈물이란 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 그 눈물을 본 동료들이 함께 어깨를 두드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 눈물의 부정이 아니라 눈물의 이해라는 것을. 감정을 금지하는 문화는 결국 왜곡된 자존감을 만든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니 타인의 감정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성공을 질투하고 누군가의 실패를 비웃는다. 공감이 사라진 자리엔 비교가 자란다. 그 비교가 바로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마음이란 건 흙과 같다. 물을 주지 않으면 금이 가고 너무 많이 주면 썩는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억누르면 터지고 과하게 풀면 남을 다친다. 중요한 건 균형이다. 나는 젊은 시절의 나에게도 가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조금 더 울어라. 조금 더 웃어라. 그랬다면 내 청춘의 고통이 덜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있었기에 나는 깨달았다.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걸. 이 세상에는 머리로는 똑똑하지만 가슴으로는 미숙한 어른이 너무 많다. 그들은 이성으로는 세상을 움직이지만 감정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나는 그런 어른을 원하지 않았다. 내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은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었다. 감정은 인간의 뿌리다. 그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화려한 성공도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이 사람으로 남으려면 먼저 자기 감정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의 시작이다. 사람을 바꾸는 말은 많지 않다. 그중 하나가 바로 칭찬이다. 하지만 칭찬은 양날의 검이다. 잘 쓰면 사람을 일으키고 잘못 쓰면 그 사람을 망친다. 나는 평생 사람을 쓰는 일을 했다. 수천 명의 직원을 만나고 수백 명의 리더를 세웠다. 그 과정에서 가장 조심했던 게 칭찬이었다. 칭찬은 사탕이 아니라 나침반이어야 한다. 입에 달콤한 말은 금세 녹아 사라지지만 방향을 알려주는 말은 오래 남는다. 많은 사람이 칭찬을 감정으로 한다. 대단해. 최고야. 너 없었으면 안 됐을 거야. 하지만 그런 말에는 구체가 없다. 그건 사람의 열정을 잠깐 불태울 뿐 그 다음 걸음을 알려주지 못한다. 그게 바로 잘못된 칭찬의 함정이다. 내가 진짜 칭찬이라고 믿는 건 다르다. 그건 상대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짚는 말이다. 이번에 너는 지난번보다 훨씬 차분하게 해결했구나. 지난달엔 서류가 엉켰는데 이번엔 정리가 아주 깔끔했어. 이런 칭찬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관찰과 진심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현장에서 늘 말했다. 칭찬은 숫자로 하지 말고 사람으로 해라. 성과가 좋았다는 보고보다 그 일 처리할 때 참 침착했어. 이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된다. 사람은 숫자로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움직인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젊은 직원이 공장 설비 문제를 해결했다. 다들 놀라며 말했다. 역시 천재네. 그때 나는 조용히 그를 불렀다. 이번엔 운이 아니라 준비 덕분이야. 지난번 실수 이후에 네가 도면을 다 외운 걸 내가 봤다. 그 말에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칭찬이란 건 누군가 자신을 제대로 봐줬다는 증거다. 그게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 누가 나를 칭찬하든 믿지 않았다. 대부분은 겉말이었기 때문이다. 정 회장님은 천재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천재라면 굶었겠나? 세상에서 가장 값싼 게 말이다. 진짜 칭찬은 값비싼 관찰과 시간이 들어간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칭찬할 때는 결과를 말하지 말고 노력을 말해라. 결과는 운이 섞인다. 하지만 노력은 그 사람의 본심이다.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성장하려 한다. 그게 건강한 자존감의 시작이다. 한 번은 회의 자리에서 한 간부가 실수를 했다. 다들 조용해졌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실수는 좋은 실패야. 그만큼 시도했으니까 가능했지. 그 말에 그의 얼굴이 달라졌다. 그는 그날 밤 늦게까지 남아서 문제를 바로잡았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사람은 실패를 꾸짖는 말보다 실패를 이해해주는 말에 더 빨리 성장한다. 칭찬은 단순히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일이 아니다. 그건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이다. 건강한 칭찬은 사람을 자랑스럽게 만든다. 하지만 왜곡된 칭찬은 사람을 중독자로 만든다. 그래서 나는 늘 신중했다. 이번에 정말 잘했어. 하지만 아직 길이 남았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동시에 꺾이지 않게 만든다. 나는 부하 직원에게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해냈다. 완벽하진 않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건 자만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훈련이었다. 남에게 주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올바른 칭찬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들은 말의 형태로 성장한다. 비난 속에 자란 사람은 두려움을 배운다. 비교 속에 자란 사람은 시샘을 배운다. 하지만 올바른 칭찬 속에 자란 사람은 자신감을 배운다. 그 자신감이 바로 자존감의 근육이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그 사람의 노력부터 칭찬하라. 성과는 보너스일 뿐이다. 그 한마디가 조직을 따뜻하게 만들고 가정을 평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비뚤어진 마음도 천천히 펴져간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라고 말하는 법만 배운다. 부탁 좀 들어줄래? 도와줄 수 있니? 괜찮지? 우리는 늘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왔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진짜 용기는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데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의 부탁을 받았다. 정치인, 사업가, 친척, 친구들까지. 회장님, 이 일 좀 봐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정주영이라는 이름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기대는 더 무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 처음 안 됩니다라는 말을 꺼냈을 땐 나 자신도 두려웠다. 혹시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내가 차가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거절할 때 오히려 나를 더 이해해 준다. 그때부터 나는 거절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나는 거울 앞에서 이런 문장을 되뇌었다. 죄송합니다. 이번 일은 도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감사하지만 제 시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을 매일 20번씩 말해봤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단단해졌다. 거절은 싸움이 아니라 선택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은 항상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간다. 그들은 착한 사람이라 불리지만 속으로는 늘 피로하다.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고 자신의 감정은 뒤로 밀린다. 결국 어느 날 이런 말을 한다. 왜 나는 늘 이용당하지? 그건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경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회사에서도 이런 원칙을 세웠다. 모든 제안은 검토하되 모든 제안을 수락하지 마라. 어떤 거래도 어떤 관계도 한 번의 예스로 결정되어선 안 된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다. 좋은 사람보다 명확한 사람이 오래 간다. 나는 한 번도 무조건적인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 했다. 그 신뢰는 예스보다 노에서 생긴다. 저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필요할 때 단호하다. 이 인식이 쌓이면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젊은 사장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이 일은 도와주셔야 합니다. 회장님 한마디면 해결됩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네가 해결해야 할 일을 내가 해주면 그건 네 인생이 아니라 내 그림자가 되는 거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었다. 몇 년 뒤 그는 나를 찾아와 말했다. 그때 회장님이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내게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거절이란 건 냉정이 아니라 책임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나의 아니오는 누군가의 성장을 위한 벽이 된다. 그 벽을 넘을 때 사람은 강해진다. 그래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남의 부탁을 다 들어주지 마라. 대신 들어줄 수 있을 때는 끝까지 책임져라. 거절은 용기를 단련시키는 훈련이다. 한 번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면 평생 마음속에서 끌려다니게 된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수락한 일보다 거절한 일로 결정된다. 무엇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품격이다. 나는 세상에 두 종류의 착한 사람을 봤다. 하나는 모두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필요할 때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나는 두 번째를 택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지만 결국 자신을 잃는다. 두 번째는 때로 미움받지만 결국 자신을 지킨다.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운가? 그 두려움을 넘어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나는 그걸 수없이 경험했다. 그리고 내 삶의 신조로 새겼다. 모든 예스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로가 있다. 그걸 잊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거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건 나를 잃지 않기 위한 가장 단호한 사랑의 형태다.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심히 사는 사람 중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늘 그 이유가 궁금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다. 그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지는 몰랐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산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옳다고 하니까. 그게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런 삶은 오래 못 간다. 남의 기준으로 세운 길은 언제나 남의 인생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정말 가난했다. 하루에 세 끼를 제대로 먹은 날보다 굶은 날이 많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건 돈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를 남기는 일이었다. 길을 닦고 다리를 세우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었다. 나는 자주 이런 말을 한다. 네가 원하는 걸 모르겠다면 몸부터 움직여라. 생각만으로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다. 몸이 부딪히고 땀이 나고 실패를 맛봐야 비로소 마음이 속삭인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구나. 사람들은 자꾸 앉아서 찾는다. 내 꿈이 뭘까? 내 길은 어디일까?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길은 앉아서 그리는 게 아니라 걷다가 만들어지는 거다. 걸어야 흙의 질감을 느끼고 부딪혀야 방향을 알 수 있다. 그게 삶의 이치다. 내가 세운 수많은 사업도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내가 어떤 일에서 불이 켜지는지를 알게 됐다.
어떤 일에는 몸이 무겁고 어떤 일에는 새벽이 와도 가슴이 뛰었다. 그 차이가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가르는 기준이었다. 나는 한 번도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한 적이 없다. 대신 늘 이렇게 말했다. 가보면 안다. 이 단순한 철학이 내 인생을 움직였다. 실패해도 상관없었다. 가본 사람만이 다음 길을 안다.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정하셨나요? 나는 늘 대답했다. 찾은 게 아니라 부딪혀서 얻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해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된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모를 때 남이 원하는 걸 대신 산다. 그때부터 인생이 뒤틀린다. 남의 칭찬에 기뻐하고 남의 비판에 상처받는다. 그건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남의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이다. 내가 원하는 걸 아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기준을 따른다. 그런 사람은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길이 자기 길이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의 길을 걸은 사람은 성공해도 공허하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한다. 너의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건 네가 살아있다는 신호다. 욕망은 죄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 다스릴 수 있다. 욕망을 부정하면 결국 다른 형태의 욕망이 뒤틀려 나온다. 나 역시 욕망이 많았다. 사업을 키우고 더 멀리 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내 욕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건 나를 움직이는 연료였다. 다만 그 욕망의 방향을 매일 확인했다. 이건 나를 위한 욕심인가? 사람을 위한 욕심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내 마음의 나침반이 되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결국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는 과정이다. 그 대답은 책에도 남의 말에도 없다. 그건 오직 당신의 하루 속에 있다. 오늘 하루가 진심으로 재미있었는가? 내가 한 일이 나답다고 느껴졌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정답을 찾은 것이다. 사람은 평생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을 한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깨닫는다. 내가 원하던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였다. 그걸 아는 순간 마음의 전쟁은 끝난다. 그리고 자존감은 그때 비로소 고요히 자리를 잡는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다. 사람의 강함은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건 사랑할 줄 알고, 거절할 줄 알고,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데서 나온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하지만 마음이 성숙해질수록 그 중심은 조금씩 바깥으로 옮겨간다. 나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동료로, 그리고 세상으로. 그게 바로 성장의 흔적이다. 나는 평생 일과 싸우며 살았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게 있었기 때문에 싸웠다. 그 지키려는 마음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실패라 부르는 순간 마음이 주저앉는다. 그건 단순한 좌우명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지탱한 믿음이었다. 삶을 돌아보면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밟고 오른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남을 세워준 사람이었다. 누군가의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치고 그 기쁨을 자기 일처럼 느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외로워지지 않는다. 그의 삶은 늘 따뜻하다. 나는 젊은 시절엔 성공을 좇았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진짜 성공은 성숙이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남의 비판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을 다듬는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지는 과정이다. 많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남의 자리까지 욕심내지 않게 된다. 그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더 이상 남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저 미소 짓는다. 나는 늘 내 직원들에게 말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나누는 건 돈만이 아니다.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그 나눔 속에서 인간은 완성된다를 누군가의 잘됨을 시기하지 말라. 그의 성공은 당신이 걸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다. 남의 빛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빛에 비춰진 당신의 그림자를 보라.
그 그림자는 아직 당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신호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지킨다. 그 둘을 함께 가진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내가 평생 믿어온 인간의 중심이었다. 내가 세운 회사, 쌓은 업적, 번 돈은 결국 다 지나간다. 하지만 남는 건 단 하나다. 사람. 내 곁에 남은 사람.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웃었던 사람. 그게 내 인생의 결산이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마음은 따뜻해야 한다. 남의 행복을 질투하지 말고 그 행복 속에 네 가능성을 봐라.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거절 속에 네 신념을 세워라.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네 자신을 잃게 하지 마라. 내가 살아보니 결국 인생은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었다. 돈보다 권력보다 마음을 다스린 사람이 오래 간다.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고 그 자존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오늘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돈도 이름도 아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인생의 마지막에 남은 나의 부부였다.